시장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경착륙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 이탈을 좀 유도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특히나 코스닥은 현재 구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해서 0.8%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813선 지나고 있고요. 오히려 기관이 많이 팔던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주도하고 있네요. 그럼 오히려 저희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온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혹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변형희 대표, 이성우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무엇일까요? 보시죠. 경기가 침체한다면요, 유가가 하락합니다. 오늘 유가가 급락했죠. 그런데 이 유가 급락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후에 올랐던 업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유가 관련주인 운송, 화학주, 그리고 성장주 중 하나인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좀 시장이 어수선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변영인 대표님? 네, 오늘 일단 개별 장세가 좀 지속된 흐름들, 지금 현재 주도주가 굉장히 좀 부재하죠. 2차 전지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단기 이슈에 따른 이 테마성 또는 이 개별 이슈에 따른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중국 마이크로 플라즈마, 이 중코페럼 관련주들이 얻는 시세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백스 재상장 이슈에 따라서 위메이드 그룹주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 연세대학교가 이 퀀텀 연구소와 다시 연구 개발을 좀 하겠다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한 4개 섹터에 대한 어떤 테마성, 단기 수급에 따른 어떤 상승세가 좀 돋아 보이는 어떤 흐름들이 좀 있고, 그 이후의 개별주들은 단기적 어떤 자금 조달 이슈라든가 특정한 어떤 공시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여지는 수급 행태가 좀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도피처를 찾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가 하나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유가가 좀 급락했을 때 성장주 중에 하나로 바이오주가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최근에 폐렴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더 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폐렴 테마가 아닌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으로 번지는 신호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주로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수급이 비어있던 종목들 중에서 펩타이드와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중소형주 단에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고요. 폐렴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국가로 추가적인 확산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시세가 추가로 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은 테마적인 요소를 갖춘 제약 바이오주들을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강한 종목들은 약간 수급적으로 좀 빈집의 부분이 있는 쪽, 그다음에 여기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대형주 쪽으로 확산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기존 종목들보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기존의 바오돈 쪽에서 바이오로 교체 매매를 격렬하게 지금 오늘 하기보다는 원래 바오돈 쪽 같은 경우에 접근이 낮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바이오주를 도피처로 보는 거는 적절한 전략이래요? 적절한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요? 네, 이게 왜냐면 아까 우리가 전제를 둔 게 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하나 뒀잖아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안을 굳이 바이오로 삼기보다는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예요? 네네. 그 시그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주제 중에 하나인 유가로도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가 인하한다면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길게 봤을 때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무슨 투자야. 제약바이오 쪽에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라고 나온다면은 좋은 대안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고, 네. 변영인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전히 시장에서 그래도 제약바이오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오늘처럼 상한가처럼 화답하는 종목이 있다는 건 아직 불씨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개별 장세에 따른 수급은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개별 이슈가 굉장히 좀 많고, 이 단기적 어떤 이벤트들, 올해 이 학회 이벤트들은 다 소멸이 됐는데 2024년도 최대 이벤트가 또 앞두고 있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 2023년도 1월 대비를 좀 보면 여기서 굉장히 좀 많은 이 신약의 어떤 기술 이전 계약들을 좀 체결한 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상승 이후에 현재 좀 조정을 거치는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본다면 단기적 관점 또는 지금 12월 중에 좀 모아갈 수 있는 1월의 이벤트를 좀 주시하면서 지금 모아갈 수 있는 구간 하에서는 지금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좀 대형주들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보자.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올 한 해요. 네.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성적표가 좋지는 않았지만 비만 당뇨 치료제라는 또 치매 치료라는 것들이 붙어진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은 주가 상승이 거셌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을 보면은 노보노디스크, 릴라릴리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2024년에도 시장을 주도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과거 코로나19 때 우리가 좀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했었고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은 시세 급등 이력이 좀 있었는데 이후에는 오히려 고점에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좀 실어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불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 파이프라인은 뭐 꿈을 먹고 산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지만 가시화된 어떤 임상 이후의 상업화 또는 이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컸던 반면에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여기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출시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당장 상용화되면서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이 제약,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성 등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볼 때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컸다. 이 부분이 올해 이 비만 치료제의 어떤 섹터 상승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다만 2024년도에도 관련해서는 꾸준히 뭐 기술 고도화 내지는 2024년도부터 이제 이 시밀러가 좀 되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1세대 부분이. 네. 여기에 관련돼서는 뭐 단순한 어떤 소형사 안에서도 상업화 관점으로서 충분히 좀 이슈몰이를 좀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 워렌 버핏님이요. 노보노나 릴라릴리 같은 그런 장기 우상향하는 바이오 종목이 국내는 없다라고 콕 집어서 뼈를 때려주셨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워요. 하지만 여전히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여전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한번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보시죠. 메리츠증권에서는 빅파마의 무덤에서 잭팟으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키워드가 내년에도 눈에 띌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미약품을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대신증권은 알츠하이머, 비만 당뇨라는 키워드,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조금 세별화해서 전략을 세웠어요. 상반기는 중소형주, 하반기는 대형주 위주가 유리할 것이다. 신영증권에서는 대세는 여전히 ADC로의 파이프라인 확장이라고 좀 내년에 거는 기대가 커 보이는데 최선 수지를 보면 HK이노엔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겹치는 종목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게 뚜렷한 종목은 우리가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를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네.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부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임상의 진행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이익 대비해서 먼저 확 늘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면 시장으로 돌아와 봐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투여할 수 있는 그만큼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다른 업종들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임상 3상을 실패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기타 이 성장의 파이가 더 큰 업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약바이오는 좀 외면받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투자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그래도 답보되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 대기업의 투자 단행이 되는 쪽이죠. 항체 약물 접합 쪽, 아까 ADC라는 점을 표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열려 있기에 좀 가능한데 결론은 그거죠.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성장 업종이 많다는 점을 또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 이성 이사님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불신이 약간 남아있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경기 침체랑 거의 친구처럼 따라오는 유가 하락 수혜주를 보는 거는 차라리 올바른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유가가 특정 레벨까지 하락을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 같은 경우 유가 하락 수혜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유가가 60불 이하로 지금 하락을 하면은 그 채굴 대비해서 실제 이거를 캐서
파는 그러한 이익이 이제는 BEP 수준 딱 중립적으로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유가의 60불 이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도래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60불 수준을 하회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산유국들의 밸런스 조절을 봐서는 60불 이하까지는 갈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60불 이하로 갔을 때는 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네. 경기 침체가 오고 나면 어떤 요소가 생겨났나라고 하면은 각 국가에서나 아니면은 대기업 단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생겨났어요. 그만큼 이제 GDP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부여할 수 있는 쪽이 나타났단 말이거든요. 예, 그 부분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70달러가 지금 깨진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60불 이하로 정말 떨어지게 된다면 경기 침체라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거기까지 이제 내려갈 확률은 좀 없어 보인다라는 네네. 이야기셨어요. 그럼 두 분은 이러한 경기 상황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주로 꼽았을까요? 보시죠. 두 분의 선택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변영희 대표님은 제약바이오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이성 이사는 유가 관련주로 선택을 했어요. 좀 유가 관련해서 이어가 볼게요. 에어부산, 넥센타이어, 노르페인트 이야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항공주가 가장 유가와 관련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에어부산인 이유가 있습니까? 비용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운송비라든지 기타 비용의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쪽을 택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에어부산을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뭐 아시아나라든지 대한항공 뭐 이 부분에 관련된 이벤트가 함께 더해질 수 있는 그 모멘텀까지 좀 열다 보니 에어부산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가가 하락할 때 하나 더 따져볼 것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증대가 이루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3분기 실적까지 호조를 나타내었고 4분기까지는 좀 플랫할 수 있죠. 3분기 대비해서는 플랫할 수 있는데 비용이 떨어지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4분기 실적보다 더 호조가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있기에 좀 편안한 구간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부산을 선택을 했고요. 오늘 장에 뭐 에어부산, TA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관련주들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어부산 비용 절감단에서 눈에 띄는 종목을 딱 하나 골라주셨죠. 네.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우리가 지금 가격단을 봤을 때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위로 상승을 할 때 추격하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2,930원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도 크게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단과 관련된 부분에 유가 변동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언급을 드렸기에 3,12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손절가는 2,700원, 뭐 목표가 비례해서 잡은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네, 하지만 목표가가 높지는 않네요. 3,120원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2,700원. 그 안에 스탑픽으로 에어부산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시청자들도 쉽사리 손이 안 나간다라는 제약바이오의 이성 이사님과 달리 변영인 대표는 선택을 했는데 왜 유가 관련 수혜주를 제치고 제약바이오를 선택을 했는지 그 안에서의 탑픽 종목을 선정한 이유까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뭐 유가 추이를 보면 지난해 5월이 가장 최저점 이후에 다시금 유가 좀 반등 추세에 있었는데 물론 오펙 플러스에서 이 감산 합의가 있었지만 여기서 뭐 강제성이 좀 없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산유국이죠. 앙골라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감산에 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 좀 있었다. 이 이슈 때문에 감산의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우려감들 그리고 뭐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들은 사실 뭐 갑자기 부각되는 것은 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분기에 유가는 충분한 변동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인 어떤 수요 확대 부분 이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다. 여기서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좀 단정할 수는 없었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당장의 내년 1월 이벤트를 좀 우선해서 좀 선정을 좀 하게 됐는데 먼저 유한양행을 좀 탑픽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난 10월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일단 이 마리포사 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좋은 어떤 효과 좀 있었나? 유의성 확보라고 좀 판단은 됐는데 이게 약간의 좀 희비가 좀 있었어요. 일단 뭐 티그리스오 대비해서는 이 생존 이율은 굉장히 좀 높았는데 부작용률이 상대적으로 티그리스보다 좀 높았고 환자의 어떤 투약 감소율, 투약을 이제 중단할 수 있는 이 율도 굉장히 티그리스 대비 좀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반응들 때문에 일단 이 레이저티닙의 어떤 향후의 어떤 임상 기대치 내지는 뭐 시판 허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입장도 좀 있었지만 1월에
이 보험 수가로 좀 등재가 되면서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수익 그리고 내년 2분기에 이 병용 효과에 따라서 미국 FDA의 어떤 시판 허가까지 좀 앞두고 있는 이벤트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유한양행은 10월 4일 신고가 88,400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바닥 이후에 지금 241선 상단에 좀 있지만 네. 지금 이벤트 주시한다. 그리고 1월부터 본격적인 어떤 레이저 티닙에 이 보험 수가 적용에 따른 실적 부분을 연동해서 본다면 지금부터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모아간다면은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전고점 내지에서는 네. 저는 이제 다소 이게 뭐 마일스톤 이슈도 있고요. 내년 실적 반영 이슈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좀 다소 한 중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네. 전고 영역보다는 저는 지금 상단을 좀 보면은 지금 한 7만 8천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봤고 네. 6만 6천 원 미만, 6만 2천 원에서 6만 6천 원 구간은 분할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반면에 지금 변영희 대표님 3위에 루닛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루닛의 추세를 보면은 이전처럼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 단기 반등이 그치고 다시 이제 추세 하향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보일 정도로 오늘 또다시 음봉이 좀 짙게 나왔어요. 네. 괜찮을지 보유자분들을 위한 좀 전략을 세워주시죠. 일단 한 가지 이벤트 힌트가 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 2024년도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공식화됐어요. 아직 이 JP모건 헬스케어의 어떤 참여 기업들은 이 12월 중순 이후에 좀 업데이트가 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엔비디아가 참석을 한다는 것은 의료 AI 관련된 어떤 사업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다. 여기서는 충분히 저점 이후에 추세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어떤 상업화 관련된 전략들이 공개가 된다면 루닛도 한 번쯤 추세를 좀 전환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 모아가는 전략 혹은 앞으로 이벤트를 보고 루닛도 추가적인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선택은 나뉘어졌는데요. 한번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813선까지 내려왔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132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마감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2월 7일) 목요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결국 마주해야 할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악재가 나와 버렸네요. 유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다시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오늘 하루 만에 이슈로 좀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길어지느냐,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장 마감하고 나서도 속 시원하게 팩트체크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의 개별적인 움직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12월 7일 목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은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강보합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끝내 상승으로 전환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어제 시장에 강하게 들어왔던 기관들이 수급을 빼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14% 하락했습니다. 2,492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코스닥 시장은 0.77% 하락했습니다. 813포인트로 오늘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럼 외국인들이 집중한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외국인들 삼성전자와 그리고 연말 배당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 우선주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그 외에는 2차 전지에 집중을 했는데요.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물량을 사들였고요. 그리고 오늘 전고체 추진팀을 신설했다며 차세대 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삼성 SDI에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면서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유한양행을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조만간 폐암 치료제 FDA의 승인 신청까지 앞두고 있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과 그리고 하이브까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죠. 한미약품까지도 수급이 5%까지 몰렸고요. 그리고 오늘 분리막 기업인 SKI 이테크놀로지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몰렸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요. 이 면역 항암제 관련한 기업들이 크게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 국책과제로 선정된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이틀 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Y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 항체 신약 플랫폼 기업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신약 후보 물질 국책과제로 선정된 파맵신도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헬릭스믹스 역시도 유전자 치료제 신약 개발 과제로 선정된 기업이고요. 오늘 18%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다고 한 이 전자결제 관련한 기업이죠. 이 카페24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전거래일 대비 19%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전자결제 관련한 기업들, 어제 시세를 냈던 전자결제 관련한 기업들 오늘 일제히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소개했던 메디콕스는 오늘 10% 가까이 내렸고요. NHN KCP 역시도 6%대, 어제 급등했던 레뷰 코퍼레이션과 KG 이니시스까지 6%대, 4%대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가상화폐 관련한 기업들 오늘도 시세를 냈는데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크게 급등하면서 낙관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다날이 오늘 13%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리고 메커스가 오늘 10% 넘게 뛰어오르며 장중에는 10,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기업 플래스크도 7%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컴투스 홀딩스와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오늘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 자체에는 힘을 받지 못했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외면받던 섹터와 업종들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업종과 섹터를 지켜봐야 할지 클로징 벨 플러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장 마감 보고 왔습니다. 딱 시장이 안 좋을 때 저희 시청자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시장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끼리 수다를 떠십니다. 근데 오늘 장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내가 무언가 분석할 만한 것도 없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냥 물 가는 대로 한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제한된 유동성 안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증시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저희가 앞서 주제를 꼽아봤을 때 네. 제약 바이오는 뭔가 불안해서 싫다. 유가 관련주의 경우에는 해지 차원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유가가 반등하면은 손실 볼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다 싫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장? 이도 저도 다 싫다는 쉬는 것도 답입니다. 네, 굳이 막 여기에서 대치안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시장 안에서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고 뭐 쉴 수도 있거든요. 쉬는 뭐 그런 과정 안에서 12월장은 우리나라 늘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점을 바라봐야 되냐면 내년에 그래도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요. 그런 쪽을 찾아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시장 변동성은 줄어들어 있는데 12월은 월봉상으로도 쫙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늘 약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중반 이후로 타이밍을 늦춰서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타이밍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쉬는 것도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가 시장이 좋아지면 내가 언제 쉬었나 하고 막 따라붙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가 없기 때문에 워낙 그 제한된 움직임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였고요. 네. 변영인 대표님도 동의를 하세요? 아니면 아니 나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 뭐 일단 뭘 사야 될지 굉장히 좀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개별 이슈에 따른 어떤 이 매매는 단기적 관점, 즉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게 테마의 어떤 지속성, 이슈가 좀 지속해가지고 시세를 좀 오래 끌고 가는 어떤 경향들 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단 저는 대형주 수급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 안에서도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좀 많이 꺾여 있지만 반면에 또 내년은 올해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노려본다면 12월은 대형주 수급도 우리가 어떤 조정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 좀 파란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락한 종목 안에서 LG전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LG전자 저희가 특징적으로 따로 거론하지 않았는데 최근 7거래 연속 하락했어요. 오늘은 하락폭이 어제보다 더 커지면서 4.7% 내린 95,300원에 다시 10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도 무언가 추세가 이탈된 것만 같고 LG전자가 왜 오늘 이렇게까지 밀리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온디바이스 AI, 네. 그거 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게 상용화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전자제품을 많이 바꿀 테고 네. 물론 LG전자가 지금 스마트폰은 없지만 이게 무궁무진하게 그래도 접목될 수 있는 건데 네. 최근에 이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LG전자를 연초에 볼 땐 적어도 하반기 때는 전장사업부의 흑자 전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줬었죠.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거는 우선은 전장사업부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 매출은 유지하는데 흑자는 전환을 못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위에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가 원래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 중반을 예상했는데 1%대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나머지 디스플레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역성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분기 기준 예상됐던 영업이익이 8,600억 정도인데 6천억대 중반의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4분기의 실적 하락 분만큼 오늘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추세를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적어도 1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내년 연간의 전망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다시금 어느 정도의 좀 시가총액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세 이탈한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 같은 경우가 필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LG전자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다. 네. 염두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변영희 대표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오늘 뭐 추세 이탈을 좀 했지만 네. RSI 구간도 지금 과매도 이 구간에 좀 진입 초기거든요. 음. 과매도 구간에 좀 터치하고 난 이후에 이 대형주 수급 동향들을 좀 본다면 저가 매수세라는 판단하에서 유입 효과가 좀 크다. 이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떤 LG전자의 어떤 특정 악재가 어떤 시장 이슈에서는 좀 딱히 뭐 이 부각되는 어떤 부분들은 없었다. 다만 4분기 실적이나 이슈를 지금 주가에 좀 반영한다. 이 부분도 좀 저는 의문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다만 지금 뭐 경기 침체의 우려감 때문에 TV 부분과 IT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회복이 내년 상반기에도 크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다소 좀 회의적인 어떤 부분들, 이 부분은 좀 주시를 좀 해야 되겠지만 전장 사업 부분의 호조 부분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4분기 기조에서는 10조 원대 매출을 달성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고 전체 뭐 100조 원대 수주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상 뭐 전장이라는 게 뭐 전기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연차 하에서도 전장 이 부품 내지는 전장 사업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좀 많은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을 때는 LG전자 오늘 추세 이탈 구간에는 조금 단기적 관점으로 좀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가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나뉘어졌어요. 일단 이성 의사는 기대했던 전장 쪽에서의 좀 실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네. 변영희 대표는 실망스러웠지만 다시 또 믿어볼 거는 전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지금 구간에 신규 매수로 접근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는 전고체 관련주들도 좀 뜨거웠죠. 한농화성이 8.8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수화학, 이수스페셜티 케미칼도 관련 전고체 테마를 엮였는데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소식이 오늘 올랐지만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어요. 여전히 시장은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꿈이다. 그리고 테마다라고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윗꼬리에 우리는 탈출을 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은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 믿고 한번 쭉 들고 가볼까요? 지난주 저희가 목요일에 전고체 배터리 한번 다뤘는데 맞아요. 그때도 제가 한농화성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날까지 시세는 좀 유효하겠지만 어떤 추세 이탈 구간이라고 해서 제가 한 17,000원대를 좀 이탈하지 않다면 좀 보유해도 괜찮고 17,000원대를 좀 지지선으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추세 이탈 좀 했다가 오늘 상승세 한 8.8% 좀 상승 마감 좀 해줬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당장 상용화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이 고체 전해질에 대한 개발을 앞두고 있는
한농, 화성의 경우에서는 이게 중장기 모멘텀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삼성 SDI 파일럿 라인 구축 이후에 시제품 양산이 내년 초에 있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에 부분 양산, 2027년도에 대량 양산을 좀 목표로 한다면 이 시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시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 전환에 따른 어떤 상승세는 기대감을 좀 수반했다는 관점에선 지금은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금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카이로스님은 전고체는 비싸서 안 된다니까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맞아요. 그게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죠. 그래서 뭔가 이쪽 시장을 노리려고 하긴 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전만큼 강하게 반응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농화성 종목 교체 의견 받았고요. 이번엔 유유제약 체크해 볼게요. 오늘 제약바이오 이야기하면서 폐렴 이야기 나오나 했는데 안 나왔어요. 네. 두 분은 일단 그쪽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 유유제약과 관련해서 뭐 우선주 붙은 것들, 상한가 간 것들이 꽤 많았고 유유제약은 24%의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이야기가 계속 뜨거운데 네. 기존에 있던 뭐 항생제가 내성이 생겨서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 폐렴 테마 지금 갖고 있는 분들 더 보유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놓아줄까요?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습니다. 네. 키트주가 반응을 했다가 오늘은 원래는 키트주가 시세가 나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못 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약 쪽 종목들이 났는데 오늘 거래를 봐서는 한 번 더 시세는 있어요. 시세는 있는데 여기에서 뭐 테마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 테마의 크기의 파악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로 확산이 되는지 그다음에 절대 그러서는 안 되지만 여기에서 중증 환자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시세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는 한 번 더 수반이 되면서 시세는 날 수 있는 구간임을 동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시세는 나올 수 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위메이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위믹스 코빗 재상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 상장 폐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고 이 소식이 오늘 위메이드가 장중에 올랐지만 시가가 7%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합으로 결국 음봉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동안 위믹스에 대한 기대가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는 더 이상 새로운 재료로 생각하지 않는 투자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걸까요? 오늘 위메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지금 신규적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 부분보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판단해봤어요. 일단 오늘 신고가 갱신을 좀 했는데 중요한 점은 지금 위믹스 상장이 앞으로 중장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 과거에 리스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본다면 이제는 위믹스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이 회사의 어떤 본업,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내지는 흥행 여하에 따라서 회사의 외형 가치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위믹스 관점에서에 대한 어떤 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다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보유자께서는 7만 원대가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속해서 좀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 맞겠지만 7만 원을 이탈한다면 추세적으로는 한 6만 원대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코빗에서 상장이 다시 폐지가 되면서 거래가 안 됐었지만 다른 거래소에서 또 이게 줄줄이 상장 중지는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이번에 재상장이 되면서 하나의 모멘텀을 얻어갔고 그리고 이게 단순 위메이드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가 네. 네오지 홀딩스 다른 게임주로도 상승이 번지고 있어요. 그럼 네. 이들은 위메이드의 상승을 보면서 대응해야 돼요? 아니면 좀 개별적으로 봐야 돼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크게요. 코인을 보면 될 것 같고 코인에서 산타랠리가 온 겁니다. 시장보다는. 그런데 내년 4월이 이제 본 게임이죠. 반감기가 도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통 한두 분기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은 늘 시세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또 직접 코인을 매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와 관련된 비트코인, 코인 기반의 게임주 같은 경우를 그때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단순히 위믹스에만 국한된 게 아닌 비트코인의 시세를 네. 전반적으로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 정리하고 내일 시장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될지 이성사님 정리해 주실까요? 내일장 최근의 시장 흐름은 아무래도 양도세 이슈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거의 10억으로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올해 1월부터 봤을 때 종목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은 시세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양도세에 대한 대응을 바라봤을 때는 한 2주 전 정도, 지금 장마감 2주 전 정도 때 이때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의 수급이 마무리돼요. 그렇다 보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도세 이슈 부각 가능 그 이야기 나오면서 또 시장에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 같고요. 변영현 대표님은요? 일단 뭐 이번 주 증시 이벤트가 다소 좀 부재한 흐름들이고 개별 장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 이 점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세 기준의 어떤 완화 부분이 최근에 뭐 여권에서 다시금 정책 발의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에 관련돼서 여권과 뭐 정부가 다시금 논의하겠다라는 이슈 발언들은 한 번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내일장 핵심 포인트로 주식 양도세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그냥 뉴스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연내 뭐 한다 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심리에. 그런 점들 체크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는 잠시 후에 민뱅골드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 이어가 볼게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